아예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들 이것도 사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네. 특약사항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저 특약사항만 이렇게 짜르륵 있어도 이거 어마어마한 진짜 좋은 효과인데요? 좋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우리 팀이 회식해요? 뭐 이렇게 다 나왔어. 뭐 좋은 일이라고 또 이렇게 다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덱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세 사기에 대해서 현재 실태를 파악해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 좀 담아볼 생각이고요. 정말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섭외를 했고 오늘 전체적인 진단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아,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카메라를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거 우리 거예요? 저희 것 있고 섞였어, 전체. 오늘 드디어 제가 전세 사기 단판을 지으려고 변호사님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변호사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빡신 변호사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천호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개인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그때 천호성 변호사님을 이제 촬영장에서 만나고 덱스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약간 공론화 시켜주고 해야 저랑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분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많이 막 드러나 있진 않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엄청 많아요. 진짜 그쵸? 엄청 많고 사기 수법도 유형도 엄청 다양하고 최근에 전세 사기 처벌법이 제정이 됐어요. 한시법으로 2년 동안 너무 전세 사기 심하니까 법의 유효 기간을 2년 동으로만 정해놓고 2년 후 상황을 보면서 연장을 시키는 걸로 제정된 이유가 최근에 인천 비추구에서 부동산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탁 사기 같은 거 했었는데 5명이 자살했다니까요. 전세 사기를 당해 경매 절차에 돌입한 주택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500채가 넘습니다. 그런 후폭풍들이 이제 올해 좀 터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전세 사기를 제가 어쨌든 당했지만 전세 사기를 저한테 친 사람은 인정을 안 하죠. 그렇지만 정황상으로는 저는 당한 게 100% 맞다라고 보고 허그라는 보증보험을 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보험이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2억 7천만 원까지 된 걸로 돼 있다. 보증 한도가? 네. 그러면 천만 다행인가? 아, 천만 다행인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뭐 중개를 해준 사람이나 이 사람들도 혹시 같이 엮여있을 가능성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최근에 전세 사기가 심하니까 범정부적으로 전세 사기 그 특별 합동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이랑 검찰이랑 경찰청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최근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 전세 사기로 입건된 사람의 80%가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라고. 야,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모든 공인중개사분들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근데 데이터 자체는 40%가 나온 거니까. 중개사가 40%라는 게 아니고 중개사 플러스 중개보조원. 근데 이 중개보조원들이 사실은 중개사의 명의만 돈 주고 빌려가지고 자기가 중개사인 척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이게 명의대여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처벌도 약하고 돈이 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시는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떳떳하게 하는데 그 소수의 몇몇 때문에 지금 전체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미지라는 건 한 번 바뀌면 바뀌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2억 7천에 90% 대출로 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고요.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2억 7천을 드리고 첫 번째로 계약한 A 집주인님과는 별 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A 집주인님이 B 집주인한테 집을 매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 와서 야, 너의 집주인의 명의가 변경됐더라, 정보 내놔 해서 제가 그 연락처를 어찌어찌 받아가지고 B의 이제 정보를 전화해서 물어봐서 은행에 입력을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이제 어디서 발생하냐면 겨울이었어요. 그 집이 오래돼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집계약 같은 경우에 누수나 보일러 이런 큰 건들은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집까지도 좀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연락을 이제 B 집주인한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은 자기가 아는 부동산한테 연락을 해서 수리비를 받아라. 그래서 부동산이랑 연락을 했는데 어찌됐든 하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아니 이걸 왜 실갱이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아야 되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어찌 했어요. 일단 하고 영수증 주면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고 약 이제 100여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을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부동산 잠수.
아, 그 보일러를 본인 돈으로 고친 거예요? 네. 아니, 먼저 하라고 해서 자꾸 밑에 집이 막 피해를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비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래요. 저도 이런 금액 크게 오가는 게 너무 처음이니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겠다 해서 너무 비참하고 짜증나는데 뭐라 했냐면 항상 전화할 때 B씨한테 집주인님 약간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근데 나 집주인 아니라고, 내가 진영씨한테 전세금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은 게 있어요. 저는 억울하죠. 아니, 그럼요. 당연히 승계하는 건데. 네, 저는 아무튼 A씨한테는 줬지만 A씨가 B한테 팔 때 뭐 줬을 거 아니에요. 서로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은 게 없대요. 그래서 B의 정체는 뭐였냐, 인터넷에 쳐봐서 갭 투자를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갭 투자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입으로 실토하기를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줬다. 그리고 나는 돈을 받고 끝이다. 난 너의 집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등기부등 뭐 떼서 이거 당신 이름 땡땡땡 아니냐 확인해봐라. 나는 모르겠다. 난 집주인 아니다. 지금 피가 제일 맞죠?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를 저 사람을 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헷갈려. 아니,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럼요. 아니, 명의를 돈 받고 명의를 빌렸다는 것 자체가 명의 신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불법인 거죠? 법이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A도 탐탁치가 못해요. 왜냐면 A 집주인도 저랑 계약을 했지만 저희 집값이 2억 7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분양가도 2억 7천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빠이 눈탱이를 맞은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금 눈 한쪽이 감겨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라는 게 건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아버리면 깡통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세를 보니까 저게 2억 7천이 안 가는 것 같던데 보니까. 얼마예요? 좀 찾아보니까 한 2억 초반? 2억 초반 맞아요. 1억 9천? 1억 중반이요? 네, 2억 초반 정도로. 아 분양 매매가요? 매매가는 더 나죠. 매? 매매가는 1억 2천에서 5천 정도. 그거밖에 안 돼? 네. 어찌됐건 그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건 너무 충격인데 변호사님. 아니 근데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이 되는 걸 꼭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게 기사도 나고 했을 때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다고 임대인한테? A한테 제가 집주인을 전세 계약할 때 중개사가 연락이 왔어요? 네, 네. 뭐래요? 본인도 뭐 전세 사기 당해서 지금 어쩌지 하고 있다고 아, 중개인이 자기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카톡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중개 보조원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게 천만다행이고, 이제 어떤 케이스도 많냐면은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인이 동의하고 전세가를 높여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고 나서 대출까지 받아서 줬는데, 근데 이제 보증보험 그 가입이 거절돼 버린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 진짜요? 저는 그래도 좀 안 좋은 케이스 중에 좀 천만다행인 케이스긴 하네요. 천만다행인 거죠. 근데 그 천만다행인 손해는 결국에 누구한테 가느냐? 국가의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왜냐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을 하면은 그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구상권이라는 걸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책임 있는 임대인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근데 못 줄 것 같아요. 그럼요. 허그에서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 돈이 전부 다 전세 사기꾼들한테 가서 어디로 뿌려져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지. 제가 진짜 또 궁금한 거는 A랑 B랑 결국에는 매매를 통해서 거래를 했잖아요. 그럴 때 분명 그 매매가가 오갔을 거 아니에요. 몇 억 되는 돈이. 근데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안 준 거죠. 안 줬어요? B가 그랬다며. 자기는 명의만 빌려주고 돈만 받았다며. B가 그러기에는 이 말을 다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에 전제하에서. 그럴 가능성이 크죠.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은 22년 12월 14일 날 압류 등기가 있잖아요. 뭘 압류는 또 뭐예요? 그 건강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12월 14일 날 압류됐고, 세금 못 내가지고 23년 5월 18일 날 지금 미추홀구에서 압류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는 자력이 돈이 없는 애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명의만 빌려주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만 받았다고 하면은 A가 B한테 매도를 하면서 근데 이 집이 만약에 뭐 2억이다,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급을 하고. 그러면은 매수인 B는 그 돈을 받은 걸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나중에 갖고 있다가 저한테 와야죠. 그렇죠. 근데 A랑 네. B 사이에서 B 사이에. 그렇게 매매 대금을 실제로 주는 거 없이 그냥 너가 명의만 들고 있어. 너 명의만 하면은 내가 뭐 돈 500만 원, 1000만 원 줄게. 네. 저 사람은 그 돈을 먹을 생각으로 실제 매매 대금을 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보증금은 그 A 아니면은 이라는 이놈을 이용한 실제 소유자, 그놈이 돈을 받았겠지. 제가 생각에 그놈들이 그 수리비 안 준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걔들 완전 양아치거든요.
새끼들이네 아주. 정말 비참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 애들이 처음에 이제 막 수리를 해야 된다 막 해서 처음에는 막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잠수 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수리비 드릴게요 이걸 한 10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상욕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이만하게 장문으로 보내가지고 내 이 돈 더러워서 안 받아 이 새끼들아, 이거 먹고 꺼져, 3대가 저주받을 거야. 제가 저주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2주 뒤에 100만 원 달라고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달라고. 다시 좀 줘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근데 이제 뭐 이미 그때는 이제 계속 뭐 연락 두절 상태고, 제가 봤을 때 얘네가 진짜 악질인 것 같은 게, 얘네를 제가 좀 파봤는데 그거를 이제 살짝 도와주신 분이 그 저희 밑에 집 사장님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분도 막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같이 알아보는데 그분이 알아본 바로 막 거기가 이제 떴다방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부동산에 그 부동산 물어봤는데 그 부동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중개업소들이 엄청 많고, 실체가 없어. 하여간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고 하면 네. 사는 놈이 B가 이제 사실은 A한테 돈을 줘야 되는 그쵸. 거죠. 매수인 내가 사니까. 그쵸. 만약 이거를 뭐 2억에 팔기로 했으면은 B가 A한테 2억을 줘야 되는 건데, 어차피 보증금이 있으니까 너가 그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지. 사람도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A 집주인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가스레인지가 안 됐어요. 입주 첫째 날에 밥 해 먹으려고 딱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연락을 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됐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건전지 넣는 곳이 완전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그걸 저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걸 하고 있어요. 고장난 거예요? 원래부터 안 됐어. 이것도 할 말 많아. 아무튼 그러니까 A씨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B씨한테 뭘 매매를 할 거면 좀 알려주고 해야지. 하나도 안 알려주고 은행에서 전화 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저를 입장 난처하게 하고, 그 정보도 뭐 A씨가 저한테 다 준 게 아니에요. 전화번호만 알려줬을 거예요. B씨의 전화번호만. 사실 이런 일들이 신축 건물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요. 아 그래요? 신축 건물에서 딱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건축주가 텍스씨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보증금을 받았어. 받은 다음에 그 보증금을 가지고 뭐 공사대금으로 내고 뭐하고 자기 쓸 거 쓴 다음에 이제 입주할 때쯤 되면은 이제 바디 사장을 하나 구해가지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초창기에 넘겨버린 거야. B 같은 놈인 거 B 같은 놈을 하나 섭외를 해가지고, 근데 신축 건물은 또 보증보험도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확실하게 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임차인들 보증금을 건축주나 중개인들이랑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먹고 날라버린 거야. 근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통전 점검한 박제로는 아무 자력이 없고, 그게 빌라왕 김대성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김대성 가지고 있는 물건이 2,000건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걔도 이름만 빌려준 거고, 실제 그 2,000채라고 치면 2,000채 보증금이 1억만 잡아도 2천억 아니에요. 그니까 그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니까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뒤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그걸 먹고 쨘 거야.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떵떵거리면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 개새끼들은. 그러니까 개새끼들 아주 그냥 땅 파서 묻어버려. 실제로 그 이익을 취한 사람은 결국에는 뒤에 있는 사람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 해줘야 돼요. 혹시나 이렇게 고위직에 계신 분들 지금 제 영상을 보신다면 좀 연락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좋겠다. 허그 그 보증보험 그 홍보대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너무 좋죠. 주택 도시 보증공사라고 있어요. 그 허그나 서울 보증보험도 전세 보증보험을 하고, 주택 금융공사라고 있어요. 총 3개가 전세 보증보험 상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관계자분들 이게 덱스씨를 홍보 모델로 쓰는 거야. 나랑 같이 써주면 좋고. 연락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너무 웃긴 게 아까부터 저기 밖에 계신 전참시 작가님이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아마 저분도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당하셨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저희 그때 나와나 촬영 갔을 때 거기 작가님도 자기 전세 사기 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크린토피아 갔는데 크린토피아 사장님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사모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6월 달부터 그 허그에 신청을 해서 최근에 돈을 다 받으셨대요. 100%. 그래서 저보고 유튜브 잘 봤다. 덱스 씨도 좀 이렇게 다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제 개인적인 지인 중에 고향 친구가 최근에 연락 와서 자기도 전세 사기 당했다고. 정말 이게 근데 남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이게. 울 수가 없으니까 웃는 거지, 이거 제가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것 같고, 그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 둘러보세요.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공론화를 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첫 번째 법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법을 정교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틈을 파고드는 사기꾼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게 왜 있냐면은 전세 사기
만큼이나 피해가 큰 게 코인 사기란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리뷰하고 했던 판결 중에 지페이 코인이라고 했는데 그 코인 사기 피해 금액이 176억이에요. 176억인가 7억인가 돼요. 6년 받았다니까. 176억 해먹고 100원 한 푼 피해자한테 안 돌려주고 6년 뒤에 그거 돈 자기 돈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런 초기에 그걸 막을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1억을 모으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5년 이상은 걸려요. 월급 한 세후로 4,500 정도 받는 직장인들이라고 해도 한 달에 200 저금하면 진짜 많이 저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4,500 받는 직장인분들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닌 게 사실이고 그럼요. 보통 한 200에서 뭐 30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200을 저축을 하면은 2,400이니까 4년 정도가 돼야지 뭐 1억이 될까 말까 하는데 1억 사기당하면 그 4년의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 1억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아꼈겠어요. 사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새끼는 사기쳐가지고 176억을 헤쳐먹고 6년밖에 안 갔다 오고 6년 갔다 나오면은 재판 받으면서 막 변호인단 선임해가지고 변호사한테 막 수십억씩 쓰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버텨가지고 돈 안 갚고 팔고 나오면 지 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아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너무 이게 와닿는데요.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유형이 어떻게 있을까요? 신탁 사기도 있고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자력이 없는 임대인한테 넘기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건물은 이제 똑같이 빌라인데 등기를 떼보면은 호수가 나뉘어 있어. 건물 전체 통으로 하나만 나온다. 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등기부를 떼보면은 여기가 뭐 20세대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등기 1개가 나오고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떼보면은 20세대가 아니라 딱 등기가 하나만 한 나와요. 세대만. 근데 이 후자의 경우에 이런 다가구 주택에서 사기가 엄청 많아요. 왜 많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건물에 들어가면은 건물값이 만약에 20억이라고 쳐봐요. 지금 대출이 10억이 잡혀 있어. 그러면 실제 이 그 임대인의 돈은 1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세입자들이 그럼 순서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세금을 주고 1억씩 들어가가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하면은 한 9번째, 10번째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야. 딱 그 10억이 있으니까. 딱 10억 있으니까 그 사람까지 안전한 건데 이제 사기가 11번째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랑 이제 임대인이랑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저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증금 합계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물어봤을 때 그 금액을 속여버린 거야. 실제로는 10억이 잡혀있는데 이거 한 3억밖에 없어요. 진짜요? 3억밖에 없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안전해. 그 말을 믿고 다 가지고 이제 살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순위에 밀려 있는 거야. 11번째라 하더라도 사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하면은 자기가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돈을 날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 그런 분들 아예 그냥 통으로 날리는. 그렇죠. 건물이 통으로 날아가는데 건물을 팔고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확정일자가 이제 앞선 사람 임차인들이 돈을 순서대로 받아가는데 자기가 이제 순서가 밀리면은 팔고 남는 게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기가 이제 엄청 많죠. 과거부터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이 건물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계약하는 그 날짜보다 앞서서 전입신고한 사람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 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놨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제도가. 게다가 그것도 있었어요. 사기당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임차 건물을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주택을 구매한 걸로 돼가지고 보통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층들이 뭐 생애 최초 집 구입하면은 세금 혜택도 주고 뭐 이렇게 대출도 조금 해주고 이런 지원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경매로 내가 사기당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을 매수한 걸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생애 최초 혜택을 안 줘버린 거야.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거를 최근에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하면서 그거는 바뀌었나요? 조금 해결하려고 제도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가에서 좀 커버를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지금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저도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 법이라는 게 쉽게 바뀌고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뭐 특별하게 2년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뭔가 생겼다면은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생겼다라고 또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계약 만료일까지 살다가 이제 그때 되면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하면은 허그에 신청해서 이제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돈을 안 돌려준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달라.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중간에 나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올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저야 이제 정말 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보증보험도 되어 있고 일단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보증보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그런 상황은 정말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물을 낙찰을 받거나 인수를 하거나 그게 가장 손해를 줄이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반전세인데 사기를 당했다고 들어가지고 환전세면 이제 보증금의 비율이나 이런 게 얼마냐고 좀 따져봐야죠.
만약에 보증금 액수가 해당 지역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이랑 뭐 지방에 달라요, 그래요? 금액이. 그 금액이랑 큰 차이가 안 나면은 월세를 안 내버리는 거야, 그냥. 월세를 안 내고 월세를 계속 까는 거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손해는 별도로 임대인한테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허그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보내거나 할 것이 있으면 서류를 보내서 보증보험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지금 B라는 사람한테 제가 알기로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머무를 생각이 없다, 나는 여기서 계약을 끝내겠다를 명확히 또 알려줘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B라는 사람이 연락을 안 받거나 했을 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뭔가를 이제 보낸다고 들었어요. 그냥 인지하게끔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출해서 냈던 그 전세금을 뭐 받아서 다시 은행에다가 반납을 하고 전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말도 들어봤었어요. 지금 2억 7천이잖아요. 조금 여윳돈이 있어서 내가 1억 정도를 갚는다. 그게 갚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누구한테? 은행에? 은행에. 왜냐면 저는 이제 좀 이자를 줄여볼까 싶어서.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 아니구나. 왜냐면 지금 그 앞으로 계약 만기 이후에 보증보험이 보증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도 절차가 남아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그냥 본인에 있는 돈을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이자가 좀 아깝다 하더라도 그냥 인생 경험한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데 좋은 쪽으로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텍스 씨랑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원래 저도 관심이 많았지만 찾아보고 하다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예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들, 이것도 사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네. 특약사항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임대인은 건물 매도 시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에 사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뭐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을 넣어주면은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전 임대인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특약사항에 뭘 넣어야 되는지를 몰라. 아, 그거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총망라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게요. 근데 현실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계약서인 내용을 보고 내가 계약을 체결하러 갔는데 이걸 넣어주세요 했는데 싫다고 하면 이상한 거야. 금방 이제 사기꾼인 거죠. 그렇죠. 그럼 안 하면 돼, 그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진짜 좋은 효과인데요? 특약사항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엄청 많아요. 그게 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계약을 해본 적도 없고 임대차 계약이 정확히 뭔지, 분저당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이 특약 문구를 넣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이제 넣어주면은 의미가 있겠죠. 진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꼭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그럼 해서 딱 링크로 올려놓고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사실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만 해도 이 컨텐츠 정말 유익하고 쓸모있는 지금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가야 될 길이 좀 명확해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변호사님이랑 조금 소통하면서 잘 풀어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저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특약사항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또 추가적인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연히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제가 섭외까지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신 우리 천호성 변호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천호성 변호사님의 그 명함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근데 뭐 상담하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바쁘실 테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좀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많이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호성 변호사님 그리고 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